그래서 이게 훑고 나니까 굉장히 자연스럽네요. 저 젊어지십시오. 어둠석에 보면 좀 예쁘게 보일지 모르니까. 안 보이네. 자, 오늘 이 유성교포는 안강 옥산 계곡에서 여러 선생님들 모시고 안강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좀 인연이 있었는지 안강에 와서 강의한지 특강한지 한 10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주 문화원, 안강 운원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7대조 되시는 분이 지금부터 한 150년, 200년 전쯤에 경주에 오셔갖고 27일 동안 관광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옥산 서울에 오시고 동락당에 오셔서 강의도 하시고 여기 어른들하고 오셔서 시도 짓고 하시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이제 강의하게 된 것도 어떤 옛날부터 인연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이 뭐냐 하면 건강법사 부도학과 그 다음에 금곡사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입니다. 탐색입니다. 저는 이제 국문학 전문가입니다. 특히 도전문학을 전공했어요. 한문도 공부했고 불교도 공부했고 유학도 공부했는데 그런 쪽에는 별로 밝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 가지 조금 이렇게 공부한 게 뭐냐면 그것을 활용한 상상력 쉽게 말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게 요즘 말하는 콘텐츠예요.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제가 논문을 쓰고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 경주에 있는 양궁면에 있는 대표적인 유적이 뭐 있죠? 양궁면에? 네, 해중릉 쪽. 그 해중릉을 가지고 뭐냐 문무대양 문화재라는 축제를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제안을 했어요. 제안부터 실행까지 시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런 게 이제 제가 경주에서 했던 작은 일인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런 얘기는 뭐냐면 제가 공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상상력 이렇게 해서 좋겠다 하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가 의미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다 교과서를 외우고 법전을 외우고 그렇게 시험 쳤는데 요즘은 그런 내용들은 다 어디에요? 스마트폰에 다 들어있죠. 그건 안 외워도 돼. 지금은 뭐냐면 A와 B가 어떻다. A는 뭐고 B는 뭐고 이 얘기할 필요 없어. 왜? 그건 사전에 다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어. 그러면 A, B, C를 묶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게 요즘의 아이디어고 요즘에 그게 뭐야? K 콘텐츠예요. 그게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한류의 강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실제 여기 있는 원광법사 얘기, 부도탑 얘기보다는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다 하는 그 문제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쌤들께서 받은 이 자료집에 한 개가 빠진 슬라이드가 하나 있어요. 오늘 다른 다음에 나오는데 원광법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입니다. 그러면 원광법사는 99세에 입적했다. 또는 80세에 입적했다. 철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데 중요한 거는 좀 박씨다. 그 다음에 설씨다. 이런 얘기가. 그건 가장 안강 사람들이 가장 주목할 내용은 뭐냐 하면 이분이 승려가 되어서 30대 또는 34세까지 상기산에서 수행했다. 이런 실제 상기산에서 4년 동안 수행했다. 그런데 그 옆에 어떤 신인이 있어. 어떤 신이야.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수행하시는 분인데 그냥 신이라고 하나 신. 근데 이분이 뭐냐 원광법사한테 유학가라고 권유했어요. 근데 그 길을 몰고 가는 방법도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르쳐줘서 실제적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학 가서 1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돌아오셨는데 돌아와서 또 상기산에 가서 그분한테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 다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때 그 금목산이 바로 우더탑이 서게 된 우더탑이 금목사에 서게 된 바로 계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원광목사는 신라 중기 이전에는 최고의 보승이에요. 최고의 보승인데 안강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분인데 안강에서 거의 미쳐져 있고요. 그 쉽게 말하면 삼국유사에는 안강 서남쪽 계곡 명활산 서쪽이다 했는데 여기 명활산은 지금 경주에 있는 명활산이 아니고 그 당시 명활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현스님 당시에 명활산 서쪽에 뭐가 있어? 상리산 등록부가 있다 이거예요. 이건 저는 뭐 과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안강분들은 대충 아실 수 있는 살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지산 등록사가 명활산 서쪽에 있다 이거예요. 현재도 아니고 고려 중기 때 얘기입니다. 자, 이분이 뭐 박씨나 이게 설씨로 알려졌는데 파랑새기를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이 나와요. 근데 국사학계에서는 파랑새기를 미사라고 하는데 절대 미사일 수가 없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원강은 김씨라. 이건 우리 학계에서 지금 잘 알려지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파랑새기의 저자 김대문의 고조부가 근데 고조부가 누구냐면 12세 풍월주 보리라는 분인데 원강과 보리는 형제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강은 자식이 없고 조카죠. 집안이죠. 그죠? 12세 풍월주 보리가 이 원강 법사의 동생인데 그러면 원강 법사는 누구냐 하면 4세 풍월주 이화랑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모친이 진흥왕이 후궁이야. 숭양궁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왕의 후궁이 일반 하나 풍월주의 이인이 됐어. 조선시대 개념은 이렇게 말이 돼야 돼요. 그 시대는 가족 형제까지. 아니 그러니까 조선시대 개념으로 얘기가 안 되죠. 그죠? 근데 이 시대도 사실 말이 안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래서 숭양공주가 이화랑이 되게 잘생긴 남자야.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그런데 이화랑을 좋아해갖고 이화랑하고 사통을 해서 임신을 했어.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아니라 이 이화랑이 해를 입을 것 같아갖고 자살을 하려고 했어요.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법당에 가서 뭐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법당에서 어떤 부처님의 현몽이 이렇게 생긴 거죠. 공주는 배를 빌려갖고 내가 뭘 물고자 한다는 그런 그 현몽을 하니까 그러면서 그 불상이 그 공주 앞으로 어떻게 쓰러지면서 남녀 보합하는 형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숭양국 공주는 이게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원강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바로 대성연애로 불렸다. 이런 얘기가 파랑새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 국사학계에서 이 책이 위서가 아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해? 완전히 숨겨같이 되는 얘기예요. 신라시대 윤리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걸 다 숨겨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모친은 진흥왕의 후궁 숭명공주고 숭명공주의 어머니는 지소태우인데 지소태우가 그걸 커버해줘갖고 나중에는 쫓아내버려갖고 그 사람이 정식 결혼을 해버렸어. 정식 결혼해서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어. 이게 바로 원강법사의 실제적인 모습인데 이게 역사에서 다 숨겨져 있었어. 근데 국사학계는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공부를 제출한 다음에 찾다가 찾은 내용이고 그래서 원강이 보리에게 나중에 12대 풍월주가 되는 보리에게 나는 부처가 되고 너는
화랑이 되면 우리나라를 평안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무슨 책이냐면 화랑색이거든요. 화랑의 대장 10대 후반에 한 2, 3년 동안 잠시 이제 풍월주를 하는데 그 풍월주의 역사예요. 근데 이 풍월주에 나오는 주요 대부분의 인물들이 뭐냐? 왕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왕자이구나 또는 그 왕자와 가까운 사람이거나 대부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신라에서 다 뭐예요? 무슨 권력이에요? 종묘, 성골이잖아요. 성골. 쉽게 말하면 형제 자매들이 결혼 안 하면 성골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결혼했고 두 번째는 뭐냐? 좋으면 그냥 저끼리 어떤 상황이 돼도 대충 넘어갔어. 왜? 왕가는 권력만 차지하면 되지 누구하고 이런 게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 그래서 조선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랐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 얘기는 뭐냐? 뭐 역사적으로 믿어라 그게 아니고 이분이 중국 유학을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도 유학 가는 게 어려운데 이 시대에 유학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만한 세력과 이만한 배경이 없이 어떻게 중국 유학 가기 어려웠을 텐데 특히 이 정도의 가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전하는 원강의 이야기는 알맹이가 빠졌어. 그냥 평범한 얘기 누구나 알만한 얘기만 적어놓은 거야. 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굴법을 배우러 진평왕 11년에 진나라로 갔는데 이 진나라는 뭐예요? 수나라가 생기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나라를 수나라가 이렇게 멸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갈 때는 진나라였는데 올 때는 수나라가 됐어. 그 수나라에 갔던 관리를 따라서 귀국을 해. 그 다음에 진평왕 23년에 청도 가실사에서 귀상과 추왕에게 세속오개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평왕 30년에 잦은 고구려가 침범하니까 걸사표를 지었다 했는데 걸사표가 그건 뭐냐 포월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굉장히 나를 낮추면서 군사를 후원하는 진정서 이런 뜻이에요. 표라는 것은 신하가 임금에게 또는 임금이 황제에게 보내는 글을 표라 그래요. 그러니까 수나라 황제에게 신라 임금이 군사를 빌려달라. 이것을 어떻게 아주 겸손하고 아주 자신을 낮춰서 그냥 빈다 이런 얘기예요. 걸사표를 지었는데 중요한 건 원가의 글솜씨가 워낙 뛰어나서 모든 외교 문서가 다 이분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왜냐하면 한문학이 그렇게 능통하는 하지 않았던 시절에 문학적 영향이 있었고 수나라에 가서 최고의 보충이 됐기 때문에 글을 잘 썼다는 얘기죠. 특히 요즘도 어떻습니까? 외교 문서는 글자 한자가 틀려도 안 되고 글자 한자가 이상하게 써도 어떻게 해? 나를 낮추는 게 돼. 그러니까 나 글자 하나 잘못 써도 어떻게 해? 표라는 말은 저기 보통 제후국의 작은 나라 임금이 황제에게 보내는 건데 이 표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어떻게 역적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외교 문서는 그 글을 가장 잘 쓰고 두 번째는 그 외교적 관계에 능한 사람이 써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걸사표 효과가 수양제가 군사 30만으로 고구려를 침공했어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해요? 글 한 편이 군사 30명을 빌려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글을 쓰려면 이 정도는 써야 어떻게 해요? 네? 여덟 편지 써갖고 상대방을 이렇게 어떻게 해요? 감복시키기도 어려운데 군사 30만 명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정도로 대단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이분의 생각이 참 특별해요. 왜냐하면 고구려 침범을 자주 하기 때문에 당신이 걸사표 군사의 원군을 구하는 표를 써라 하니까 내가 승려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적을 죽이는 그런 편지를 쓸 수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내가 임금의 땅에서 밥을 먹고 임금의 땅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이걸 쓰겠습니다 하고 썼다는 거지. 자기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써. 재밌죠? 자, 그 다음에 이제